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2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오늘 방송도 출장 팟캐, 야정 팟캐, 국회의원회관 녹음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녹음되는 곳은 음식이 가득한 김용호 의원실, 바로 저희 방에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당캐 여성 MC로 맹활약 중이신, 대본은 어떻게 언제부터 MC가 됐지? 네, 우리 여성 MC로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하이디 이재정 의원님, 그리고 하이디. 네, 네 하이디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려요. 네, 살찐 하이디. 지금 이재정 의원님은 어저께 청문회에서 상한가를 치셔가지고. 네, 다른 방송 섭외 때문에 또 대정부 질문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신다니까는요. 다음 주에 또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서당캐 특급 착한 분들만 모셨는데요. 우선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착한 국회의원이신 흥부 국회의원님 김영곤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TK의 전사. 요즘에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TK. 네. 요즘 그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갈수록 관심이 많아지죠. 네.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시장 군수 우리 당 후보들 요새 좀 그러니까 입당을 타진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입당을. 예, 네네. 입당을. 네네. 그러니까 시장 군수 후보들 중에 이렇게 툭툭 이렇게 얘기 오는 분들도 있고,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후보들의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후보가 많아졌어요? 경합. 인재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아.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을 텐데. 아예 찾으러 없었죠. 다녔잖아 그때는. 그렇죠. 그때 전에 이제 한번 우리 이제 의성의 비례 그 후보를 모시려고 네. 정말 쫓아다녀도 안 됐는데 네. 그래갖고 정 설득하다 하다 안 돼갖고 방금 귀농한 분, 네. 아무것도 모르는 분, 네. 그분을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네. 당선시켰죠. 김영곤 의원님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의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실 텐데, 근데 대구가 변하면 이제 대한민국 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구 경북이 변하면 네. 대한민국의 보수의 근거지가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네. 네. 지금은 보수가 그 지지도는 낮지만 네.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반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뭉쳐 있잖아요. 남아 근데 있잖아요.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지금 보수는 진정한 보수라면 저희가 이제 그렇죠. 라이벌로 인정하는데, 지금은 이 보수는 이 역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네. 근데 대구 경북에서 일정 부분 무너져 나가면 아마 그 세력들이 급속하게 흔들릴 거예요. 네. 하여튼 그날을 기다려 보고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네. 지난주에 소리 소문도 없이 외롭게 우리 성주 소송리를 가셔서 그 사드 임시 배치 이후에 네. 거기에 좀 많이 허탈해하시는 시민들, 주민들 위로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잘하셨어요, 위로가 정말.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 가볼 수가 없어서 조용히 갔다 왔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많이들 서운해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사전에 상의 없이 네. 강제적으로 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네. 이번에 좀 그 배치가 강행되면서 좀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임시 배치다라는 것을 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이 풀릴 것이다, 그런 네. 말씀 많이 드리고 왔어요. 네. 정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역시 가슴 따뜻한 국회의원이십니다. 계란 안 맞았어요? 처음에는 앉아서 얘기 좀 잘 나눴었는데 이제 몇 분이 좀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예. 저도 한번 그 소송리 방문할 생각인데요. 저희가 사실 그 이번에 임시 배치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결정한 거지만 방송에서 못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소송리를 가게 되면 대통령이 왜 임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 좀 주민들에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방송이나 공개적으로는 드릴 수 없는 말씀이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만 마이크 잡지 말고 얘기해야죠. 네, 네. 마이크 안 잡고 정말 그 상처받은 주민들에게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좀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우리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계 27회에는 정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19대 환경노동위원, 운영위원, 국토교통위원, 상임위 정말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20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제1정조위원장을 맡고 계신, 아직까지 이름을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화운동으로 2년 6개월 옥고를 치르셨어요. 우리 서당캐는 진역 산 사람들을 자주 출연시킵니다. 우리 김영곤 의원님도 진역 사셨고, 네. 박주민 의원은 안 살았어요? 저는 안 살았어요. 여기는 진역을 많이 보냈어요. 진역을 저기 변론을 보내요. 맡았는데 폐소해서 회수해서 다 진역을 보냈어. 근데 박주민 의원님이 누구야 우리 면회하러 박원순 시장 갔겠구만. 변론 네. 맡아가지고 아주 잘하셨다는 거예요. 네, 변론도 너무 잘하신대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노사정위원회를 만드시고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관 지역노사정위원회. 네, 일도 하셨던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국 앞 국회의원 전 WBC 미들급 챔피언의 포스를 갖고 있는 김경엽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엽입니다. 저희가 박원순 시장님 나올 때도 이렇게 우리가 애드립 안 했어요. 이야. 정말 최고의 찬사.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마이크 잡고 MC가 딱 되는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바뀌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세요. 네. 완전히 프로 같아 프로.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재정 의원이 마이크 들고 있으면 조용히 있어요. 짤짤매죠. 저거 신들린 사람이고. 그렇죠? 진짜 말씀 잘하죠. 우리 김경엽 의원님 오늘 서당캐 첫 출연이신데요. 네. 네. 아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다 그러면 못 나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하셔서 지금 대정부 질문 기간에 잠깐 틈을 내서 나오셨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의 말씀해 주시죠. 네. 첫 출연입니다. 진작 불러줬으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전혀 뉴스메이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불러주지는 않아서 저도 이번에 처음 뵀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한 번씩 불러주면은 네. 만사 다 제껴놓고 고맙습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만 주세요. 네. 예. 오늘 서당캐 김경엽 의원님이 나오셔서요.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북핵 문제, 그 다음에 MB 문제, 그리고 박정희 문제. 정말 기대되는 방송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북핵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개발 수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지금 외통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일반인과 또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 분야는 깊이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외통위 간사기 때문에 아마 외교부랑도 아주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많은 정보를 듣고 있을 텐데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많이 알 것 같지만은 네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요. 네. 워낙 요즘에는 이 언론 보도들이 샅샅이 다 보도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외에 아주 특별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답변은 신문을 열심히 예. 봐라. 열심히 봐야 되는데 아무튼 몇 가지 쭉 정리해 보면은 핵과 미사일 개발 수준은 거의 완성 단계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번에 6차 핵실험 결과를 보면은 폭발력은 50에서 100킬로톤. 물론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들은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한 4배에서 8배 정도로 강해졌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남는 것은 이제 핵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크기인데 네. 일정 정도 소형화.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탄두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다종화.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건데 이것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최근에 발사했던 그 탄도 미사일보다 그 전에 먼저 발사했던 그 미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8,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화성 14호. 예, 화성 14호 예. ICBM급이라고 얘기하는 네. 네. 예, 이게 이제 사거리는 예, 그 미국 본토를 공격할 정도의 8,000km. 사거리는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탄두가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 이내로 재진입했을 때 네. 네. 네.
재진입 기술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재진입 기술까지를 성공을 하려면은 앞으로도 한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미국 쪽의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전문가들은 이 재진입 기술로 쓰는 게 이제 탄소 외피를 네. 씌워서 그게 하나하나씩 벗겨지면서 열 전달을 차단하는 기술이라는데 그건 굉장히 일반화돼 있다. 네. 실제로 그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주 어떠신가요? 홍익표 의원님도 홍익표 의원님이 같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런데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에 7,000도 이상의 온도의 고열의 탄두가 견뎌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갖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어렵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도 아마 미국 쪽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은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탄두가 파편이 갈라진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은 진입에는 온전한 대로 진입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근데 자전거에 8,000km면 네. 서울에서 뉴욕까지도 가능한 거리죠? 까지는 아마 못 갈 것 못 같고요. 가나요? 예. 어. 그 미국 서부. 서부 예. 캘리포니아. 네. 재진입 기술을 그 완비했느냐 아니면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약간의 그 평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매우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해결할 거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 그러면 시간 문제일 시간 뿐이다. 문제다. 이게 뭐 지금 이미 해결했느냐 아니면 6개월 뒤에 해결 가능하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실험을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해결할 거다 이렇게 해결할 봐야죠. 것이다. 그 북한이 그 핵을 계속 이제 그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 개발하는 이유는 어떻게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걸까요? 그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화를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왜 그 고집을 필까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역사가 꽤 오래됐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보는데요. 당시에는 에너지용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졌고 거기에 잇따른 홍수 가뭄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가 거의 파탄 상황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재래식 군비 경쟁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남북한 간의 경쟁에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 네. 핵 개발을 선택한 것이 한 방에 아니냐라는 해결하자. 주장이 제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부 결속력이라는 뭐 이런 의도도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주장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후에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나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들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 것이다. 핵이 없으면 나도 죽을 수 예, 있다. 우리가 또 무너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고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평화협정 체결, 그다음에 북미 수교, 네. 이런 제도적 해결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실 직접 김정일 당시 위원장도 만나서 이런 평화협정 뭐 체결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94년도 1차 북핵 위기도 있었고 2006년도 2차 북핵 위기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또 육자회담을 통해서 평화 국면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타결됐다가 다시 파괴됐던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북핵 위기, 네, 예, 1994년이죠. 1차 북핵 위기는 북미 제네바 합의로 해서 네. 타결을 받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네바 합의의 이행 문제로 좀 논란이 좀 계속 좀 되긴 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이제 논란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합의가 쭉 다 좀 이행이 되어 왔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계기가 2001년이죠. 9.11 테러. 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고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북한을 악의 축으로 이제 규정을 막 테러 합니다. 국가 막 지목할 그렇죠. 때죠. 그때 네네. 완전히 깨진 예. 거죠. 그때 악의 그렇게 축. 악의 축 발언을 하면서 핵 선제 공격 가능 대상 국가 7개를 지정을 하는데 아. 예. 거기에 이제 뭐 이라크 뭐 이렇게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부시 때죠, 그렇죠. 이게. 예. 아버지 부시 때. 북한도 그때 그러니까 악의 축 이때는- 규정하기 전까지는 제네바 합의가 깨질 듯 말 듯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있었죠. 있었는데 9.11 테러 그때 이제 이후에. 완전히 그래서 9.11 테러에 이후에 예, 여기에 이제 북한이 포함되면서 북한이 아주 다시 강경하게 입장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그 2002년 10월 달에 북한이 핵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03년 1월 달에 NPT를 탈퇴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핵개발에 다시 이제 또 쫙 착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차 네. 1차 핵실험이 일어나죠. 네. 핵실험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핵실험은 안 했고 네. 1차 북핵 위기. 네, 네. 그 북핵 위기가 이제 북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북폭 공격 계획이었는데요. 이제 1차 핵실험은 이걸 2차 북핵 위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끔 헷갈리는데 핵실험은 1차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2차 북핵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2006년도. 그렇죠. 2월. 네. 2006년도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1차 핵실험은 2006년도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네네. 2006년 10월에 아, 10월. 1차 핵실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2007년 2.13 합의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그 핵실험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또 이행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해 10월 3일 날 그러니까 10월 4일 날이 뭡니까? 그 14선언 있던 날이잖아요. 네. 네. 14선언 있기 바로 전날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북미 북일 간의 관계 정상화, 경제 협력, 에너지 지원 등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13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213 합의와 13 합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쭉 이제 북한이 그 비핵화 프로그램에 착수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영변 원자로 폐쇄, 네. 뭐 냉각탑 폭파, 네. 뭐 연료병 제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 네. 네. 이때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 약간 이제 또 신경을 건드리는 발언들이 좀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08년에 2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비핵 개방 3천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하면은 도와주겠습니다. 네. 네. 비핵화를 한 다음에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약간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2008년 그 3월 달에 그 좀 실수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합참의장이 핵 장소에 대한 선제 타격 발언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아마 언론이 인터뷰하는 과정에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한번 격앙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마 조금 이제 그 비핵화 과정들을 계속 좀 이행을 했는데 2008년 그 7월 달에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당하면서 그렇죠. 네.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죠. 그게 또 예. 그럼 이제 이때부터 6.15 선언, 14선언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마라 막 이제 뭐 이런 이제 또 논란이 시작됩니다. 네. 논란이 시작되는데 그 논란기를 거쳐서 이게 이제 그해 12월 12일인데요. 미국에서 또 하나의 실수가 발생을 하는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기를 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네. 어디 아마 외교 문서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잘못됐다 이제 이러니까 북한이 우리도 가질 수도 있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건을 이제 가지고 미국에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제네바 합의였죠. 네. 그 213 합의에 계속 이제 합의가 됐던 과정에 비핵화 대신에 제공을 하기로 했던 중유 지원이 네. 계속 에너지 지원이 이제 되고 있었던 건데 이걸 중단하게 됩니다. 이걸 중단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딱 그 냉각기에 빠져들게 돼 있죠. 다시 네, 이제 네. 완전히 뭐 막 이제 북한이 아주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고요. 모두 그다음에 합의 이제 무효화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그 2009년 1월달에 그 조평통 성명 네. 남북 군사적 정치 군사적 대결 해소를 위해서 이전에 했던 합의는 모두 무효다. 이제 이렇게 딱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핵 개발에 다시 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5월달에 2차 핵실험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부터는 거의 제재 계속 제재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거의 대화가 협상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2차, 3차, 4차, 5차까지 계속 핵실험으로 계속 나타나고 이 시기가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했던 브레이크 없는 질주의 시기, 급속도로 핵 개발이 진전되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상황에 이제 네. 이르게 된 겁니다. 이걸 정부로 좀 비교하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제 우리 정부 네. 이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잖아요. 그 북한의 핵 개발 이걸 좀 정리해 주시자면 우리 정부 때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 정부 때는 대체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했던 것 이제 같고 중간에는 약간 네. 이제 좀 갈등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네네. 그걸 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핵 개발에 아까 내가 초기에 그랬죠. 네. 초기와 북한의 핵 개발의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바뀌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군비 경쟁에서의 그 어려움, 네. 뭐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었던 반면에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그 목표가 이제 체제 안전 보장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게 예. 조금 변화는 있지만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북한이 핵 의지를 갖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이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거죠. 그게 이제 1990년도를 전후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그때 이 소비에트 붕괴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소련이 사실상 북한의 뒷배였는데 소비에트는 붕괴돼 버리고 중국은 미국과 수교를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시에 그 북한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전략적 불균형이 심각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핵 의지를 표명하게 됐는데 초반에는 그 핵 개발을 얘기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체제를 보장받고 핵을 꼭 가져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체제를 보장받고 수교를 하고 미국과 그 수교를 하고 이걸 목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네바 합의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그때 제네바 합의 때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결국 몇 차례의 미국과 약속이 깨지고 그러면서는 실질적인 핵 개발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초반에 에너지 그거는 에너지나 뭐나 그건 뭐 결국 핵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2차 핵실험 때까지만 해도 일종의 이걸 좀 협상용으로 좀 사용할 의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2차 핵실험 있고 나서 협상이 진행이 안 되니까 실제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마 이 3차 핵실험부터는 그렇죠. 그냥 핵 완성의 그렇죠. 목표로 그때부터는 바뀐 걸로 보입니다. 협상을 목적으로 그래서, 하기보다는 핵 자체를 완전히 완성해야 되겠다. 아니, 탄도 핵 자체를 미사일까지 완성해야 협상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핵과 탄도 미사일을 완성해 놓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아마 입장이 지금은 이렇게 완성한 바뀌어 있는 다음에 협상하겠다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비교를 하자면 지금 북한의 핵 개발 단계는 우리가 설악산을 등반을 하는데 대청봉을 500m 앞두고 있는 시점 정도 된다는 거죠. 많이 남았네요.
뭐가 많이 남아서 많이 남잖아요. 거기서 주로 막걸리 먹다가 잠들어. 그리고 내려와. 거기를 500m. 어휴. 500m면 말이 그렇지. 등산하다. 소만 키우셨지 산을 안 다니셨어. 거리로 500m. 그렇지 거리로 거리로. 산에 올라가다가 근데 거기가 예, 정상이기 산 밑에 때문에 정상 거기 500m는 500m가 가장 그 네. 어려운 시기고요. 다리에 힘이 주로 절로 거기서 나는 막걸리 시점. 먹다가 이제 야 그냥 보고 가고 내려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보니까 2006년도가 1차 북핵 네. 실험이었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고 이 2차가 2009년도, 3차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2차부터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로 계속 이어지면서 아주 급속도로 막 핵실험을 하고 핵이 이제 점점 발전 단계로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마지막 6차 북핵 실험을 한 예.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화할 때는 굉장히 슬로우네요. 근데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압박하고 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푸시했을 때는 북한도 굉장히 거기에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시기적으로 네네. 협상이 완전히 중단되고 제재 일변도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2차 핵실험 이후부터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아마 북한은 마음 놓고 이제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아주 위중한 시기지만 지금도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정기국회 이제 뭐 대정부 질문 정당 대표 연설을 보면 이제 저희 당 추미애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 당 의원님 대정부 질문 때 대화하겠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보수야당들이 막 야유를 보내요. 대화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아니 심지어 너무 그 놀랐어요. 대표 연설에서 10조로 복지하지 말고 무기 사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대화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야죠. 아니 그리고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님들이 지금 미국의 그 방미 네. 해가지고 지금 저 전술핵 배치하겠다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겠다고 지금 방미하셨거든요. 진짜요? 네,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 작년 8월달에 저 중국 갈 때 말이죠. 그때는 중국 지도부를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학자들 만나러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4대 외교 하지 마라, 뭐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비판했는데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야당에서 방미해가지고 특히 그 전술핵 배치 대통령한테 트럼프한테 전달하겠다는 것은 정말 4대주의뿐만 아니라 이거는 숭배주의 아니겠어요? 숭배? 그때 김영우 의원님 그렇게 당해놓고 왜 이번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안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나가서 전문가에 쓰시고 얘기해. 그러면 똑같이 할까?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294명입니다. 이거 해요? 그쪽도 한 6명 가는 것 여섯 같아요. 명. 우리도 똑같이 그냥 뭐 전술에 구걸하러 갔냐? 예. 4대 얘기 하지 마라. 진짜 이러면서. 4대죠. 근데 몰랐어요. 아니 이게 왜냐면 지금 이것은 우리 정부의 방침도 아니고 또 많은 국민들도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 결국 전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또 한미 공조가 중요한데 왜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뭐가 잘 안 맞느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찰떡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백악관 내에서도 약간 그 뭐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되기 전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미국의 언론이나 이제 의회 쪽에서도 가끔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데 네. 그 개인적인 의견이 우리 정부하고 좀 다르다고 그 차이를 가지고 한미 공조가 뭐 깨졌다는 둥 뭡니까 코리아 패싱이라는 둥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자유한국당의 특징이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거. 외교와 안보. 아니 그리고 안보를 그 또 너무 국내정치 이용하고.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행위는 이렇게 따로 가가지고 따로 지금 뭐 방미단 가가지고 뭐 전술핵 배치 요구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한미 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정부의 이 외교 안보 정책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전혀 도움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건 실제로 탄핵된 뒤에도 더 어렵게 만들려고 사드 못 받기도 한 거고. 예. 알박기. 알박기. 네. 만약에 그때 그 김관진이가 알박기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렇죠. 굉장히 그 균형 외교 부터 예.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알박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 빼라 그러면 누가 네. 기분 좋겠어요. 네. 전세 살고 있는 사람 방 빼라 그러면 아마 이제 대통령의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텐데요. 그 보수야당은 대화 자체를 구걸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북한의 대화를 하자 그러면 왜 우리 여당은 구걸하냐. 미국이 대화하자 그러면 전략이라고 보고 우리가 대화하자 그러면 구걸이라고 그래요. 또 자유한국당. 네. 그래서 제가 그 구걸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엊그저께 저 대정부 질의할 때 네. 구걸이란 네.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했던 시절에 네. 선거 앞두고 북한 만나서 돈 봉투 주면서 아, 총 쏴달라고 네. 하는 소위 말하는 총풍 사건. 아, 진짜 구걸이지. 네, 네. 그게 구걸이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DMZ 목함 지뢰 사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 합의서를 쓰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 실제 합의는 아닌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아. 합의인 것처럼 좀 써달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얘기하죠. 구걸이다 그거. 이런 게 구걸이다. 네. 네. 그런 게 구걸이고 네. 어떻게 그저께 그 이낙연 총리도 답변할 때 그렇게 하더만요. 네. 미국이 제의하면은 전략이고 대화 제의하면은 네. 한국이 대화 제의하면 구걸. 네. 구걸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던데 맞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구걸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히 해주고 자신들이 해왔던 그 구걸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마라. 네. 거기다가 우리가 좀 요구를 해야죠 지금 이제. 네. 네. 지금 그 우리 김경엽 의원님께서는 전술핵 배치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전술핵 배치요. 네. 우선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명분도 없고. 네. 예, 실효성이 없는 게 우선 북한은 전략핵입니다. 네. 여기다가 전술핵 배치하자는 거거든요. 아니 공포의 균형을 이루려면은 전략핵을 차라리 해야지. 네. 예. 근데 뭐 그래야 주장이라도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술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문제는 뭐냐면은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지금 전술핵 배치에 대한 그 야당 쪽의 의견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전술핵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와서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전술핵을 얘기하는 네. 의견이 있고 네.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그저께 얘기처럼 전술핵을 자체 개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 그런 주장이 있는 건데 문제는 전술핵을 들여와서 하더라도 미군이 운영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 정부가 운영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기하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응 능력에 있어서도 여기에 전술핵이 이 국내에 들어와 만약에 전술핵을 배치했을 경우에 전투기에다가 탑재해서 반격을 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그 ICBM에 탑재된 전략 핵무기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30분 이내에 반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성도 떨어진다. 효과도 떨어진다. 미군이 운영하는 건 똑같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거기에다가 홍준표 대표의 주장처럼 자체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NPT 탈퇴해야죠. 탈퇴하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 수준에 지금 우리도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기름값 그렇죠. 10만 원 네. 되지. 그런데- 네. 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경제 대외 의존도가 워낙 경제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 네. 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80%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대북 수준의 제재 받으면 우리 한국 경제는 붕괴됩니다. 붕괴.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건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문제는 여기에 전술핵을 배치해 놓으면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게 되죠. 그렇죠. 예, 북한의 지금 핵 개발을 용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죠. 그렇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 얘기하는 논거가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니까 우리가 없어서 불균형 상태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남한은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고 그리고 수시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상태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전략적 불균형이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균형을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불균형이 되어서 다시 핵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군사적으로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군비 경쟁으로 가는 거죠. 네네. 그럼 결국은 핵 밀도가 높아지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을 강화시켜서 균형을 맞추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면 결국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춘 사례는 없고 네. 감축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거죠. 네. 감축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서로 간에 물러서서 균형을 맞춰야지 더 나아가고 더 센 거를 가져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논리 자체가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네. 지난 정부에서 이제 줄곧 북한을 이제 제재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북한이 지금 우리 미국이 계속 북한을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이 3.9%의 경제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자립갱생 구도가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작년에 사상 최강의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경제가 3.9% 성장했다. 우리가 작년에 몇 퍼센트 우리가 성장했죠? 2.6%. 2.6%. 예, 2.6%. 2.6%인데 네.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 경제 아까 얘기했던 북한 경제의 좀 특수성이죠. 네. 낮은 대외 우전도 그다음에 좀 폐쇄적인 자립 경제 구조 네,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제재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네. 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해법은 대화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 대외 예. 의존도가 워낙 약하기 예. 때문에 예. 제재가 의미가 약한 거죠. 대화일 수밖에 네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해법은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와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가되 일정 정도 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협상의 주제나 합의의 수준들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첫 번째가 우선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동결, 세 번째는 비핵화 이런 수순으로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느 한쪽만 북한만 반드시 이행해라 이렇게 하면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네. 당연히 우리도 그렇죠. 상응하는 조치가 그렇죠. 필요한 상호 건데 중단. 이것이 이제 실제로 도발을 중단했을 네. 때는 우리가 상응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인지 네네. 그다음에 핵을 동결시켰을 때 한미 군사훈련을 조종한다 할지 네네. 비핵화가 검증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북미 간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 이런 것들이 발효될 수 있도록 네. 한다 할지 이런 좀 단계적인 접근이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해진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좀 비핵화가 가능하겠냐 깝깝해 보이지만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되고 자기들이 개방하고 개혁해서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훨씬 더 얻어지는 성과가 크다면은 네. 반드시 선택할 네. 수 있는 여지가 물론입니다.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대화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니까. 결국은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협상의 단계에 따라서 신뢰가 과연 어느 정도로 형성돼 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합의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수준에 따라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목표인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하는 네네. 그래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들어가는 것 네.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 때 홍익표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사드 얘기, 임시배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정부를 너무 걱정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시배치하고 우리 정부 임시배치했는데 왜 우리 여당 의원들이 사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는가 그런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대통령 사랑하고 우리 정부 정말 저도 많이 걱정합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우리 김경엽 의원님도 말씀드릴 텐데요. 임시배치 이후에 이제 우리 당이 침묵하고 있다. 우리 김경엽 의원님께서도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요즘 입장이 좀 바뀌신 건가요? 입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아주 기습적인 사드 배치 결정 이것의 문제점은 첫 번째
사드의 성능이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 네. 환경영향평가나 국유재산 특례법상의 부지공여 절차,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데 네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 네네. 대북 설득이든 제재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신냉전 체제가 우리랑 구축될 수 있죠. 공조하는 것에 더 어려움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이제 외교적 안보적 손실이라는 것이고요. 네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 기지를 타켓으로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네. 것까지 보도가 예. 됐는데, 네. 그 이제 이러한 이제 안보적으로도 좀 우리가 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한참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손실, 네. 경제 보복.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수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배치 결정을 해버린 것. 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도 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정식 배치하기 전까지 저는 정확히 이런 문제들이 짚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이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여당 의원들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통령에게 좀 부담되지 않는가 또 당내 어떤 노선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여당 그렇지 의원들이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네. 이유 한번 명확히 좀 얘기해 주시죠. 아마 지금 이제 일부 좀 대통령이 입장이 바뀐 것이냐라는 문제 지적도 그런 좀 분들도 있고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사드는 찬반을 섣부르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네. 차기 정부에 넘겨서 차기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적 협상 카드를 활용을 해본 다음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얘기하면서 만약에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거나 상황이 더욱 악화됐을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ICBM 발사 6차 핵실험이 일어나고 한반도에 지금 긴장이 확 지금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임시 조치로서 임시 배치를 한 것인데 네. 이것은 사실 불가피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문제는 이제 말 그대로 임시 배치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정식 배치하기 전까지 거쳐야 될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해야 될 게 정식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그 부지를 그 일반 환경 영향 평가 회피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눠 놨잖아요. 그렇죠. 1단계, 2단계. 네. 그래가지고 33만 평방미터 평방미터 이하로 네. 맞춰놓고 이제 이런 꼼수를 네, 부렸는데 네.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부지가 한꺼번에 같이 다 고려돼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은 사실 부지를 다시 물색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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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정부질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상의 부지 공여 절차의 문제도 네.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제기했던 좀 더 사드의 좀 안보적 실효성 문제나 네. 네. 그 사이에 중국이나 이런 데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네. 어떻게 사실 설득하고 어떤 대책을 만들 것인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 기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사실 정식 배치하기 전에 가능하면은 빨리빨리 협상 진행해서 네. 북핵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잡힌다고 하면은 사드 배치는 뭐 정식 배치하기 전에도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이런 이제 발언 또 사드 문제에 대한 진실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도 뭐 대미 관계나 대중 관계 외교력 협상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예. 그리고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우리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것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주권 국가를 포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네.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사드 특위에서 9월 25일 날 공청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말씀하셨던 군사적 실효성 문제, 외교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 또 성주 김천의 이제 시민들 그런 어떤 문제를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저희의 행동이 정부나 청와대에서 부담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담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를 이전에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기습적으로 추진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점검하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게 네. 여당의 집권 여당의 특히 책임 있는 자세고 네. 그래야 정부도 이것으로 인한 큰 부담을 덜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죠. 외교의 기본은 협상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국내 다양한 제세력 계층의 여러 네. 목소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는 쓰는 것 네. 그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에 관한 이 정부 여당 내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각도에서 얘기가 풍부하게 나오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결코 손해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정부 측과도 지금 뭐 긴밀한 협조를 저희 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렇죠. 네. 전혀 엉뚱한 얘기 하는 게 엉뚱한 아니잖아요.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뭐, 말씀. 정 네. 궁금해하시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지금 뭐 우리 정부 측과 아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우리 외교 강국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김경엽 의원님이 계시다는 말씀. 예. 잘 협조하고 있죠, 지금요. 예. 네, 저희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예.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뭐 딱딱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혼내줄 사람들은 전술핵 배치하러 트럼프에게 그 의견 그렇지. 전달하러 간 네. 4대 4대 외교의 핵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속도 없이 네. 말이야.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죠. 네. 일부 방송을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곤 의원님께서 세월호 특조위 예. 예, 지금 회의에 참석하시러 가셔야 되죠. 하나 반가운 소식 알려드리고 네네, 갈까요? 세월호 그 C데크 네. 그 뭐냐면 차량들을 싣고 가는 그 공간 네. 거기에 이제 많은 차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블랙박스가 복원됐다는 사실. 아, 정말요. 네. 네. 그럼 좀 진실을 좀 더 그렇죠.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러 대의 블랙박스가 함께 복원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 네, 네. 그러니까 침몰의 전 과정을 그 침몰과 전복하는 네. 그때의 내용들을 잘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네. 예, 그런 빨리 가셔서 진실을 빨리 밝혀주시고요.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2부 때 김경엽 의원님 모시고 우리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문제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정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화를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죠? 네. 왜 그 고집을 필까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역사가 꽤 오래됐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보는데요. 당시에는 에너지용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졌고 거기에 잇따른 홍수 가뭄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가 거의 파탄 상황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재래식 군비 경쟁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남북한 간의 경쟁에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 네. 핵 개발을 선택한 것이 한 방에 아니냐라는 해결하자. 주장이 제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부 결속력이라는 뭐 이런 의도도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주장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후에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나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들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 것이다. 핵이 없으면 나도 죽을 수 예, 있다. 우리가 그래서- 무너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고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평화협정 체결, 그다음에 북미 수교, 네. 이런 제도적 해결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실 직접 김정일 당시 위원장도 만나서 이런 평화 협정 체결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94년도 1차 북핵 위기도 있었고 2006년도 2차 북핵 위기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또 육자회담을 통해서 평화 국면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타결됐다가 다시 파괴됐던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북핵 위기, 네, 1994년이죠. 1차 북핵 위기는 북미 제네바 합의로 해서 네. 타결을 받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네바 합의의 이행 문제로 좀 논란이 좀 계속 좀 되긴 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이제 논란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합의가 쭉 다 좀 이행이 되어 왔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계기가 2001년이죠. 9.11 테러. 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고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북한을 악의 축으로 이제 규정을 막 테러 합니다. 국가 막 지목할 그렇죠. 때죠. 그때 네네. 완전히 깨진 예. 거죠. 그때 악의 그렇게 축. 악의 네. 축 발언을 하면서 핵 선제 공격 가능 대상 국가 7개를 지정을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뭐 이라크 뭐 이렇게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부시 때죠, 그렇죠. 그게. 예. 아버지 부시 때. 북한도 그때 그러니까 악의 축 이때는- 규정하기 전까지는 제네바 합의가 깨질 듯 말 듯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있었죠. 있었는데 9.11 테러 그때 이제 이후에. 완전히 그래서 테러의 이후 예, 여기에 이제 북한이 포함되면서 북한이 아주 다시 강경하게 입장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그 2002년 10월 달에 북한이 핵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03년 1월 달에 NPT를 탈퇴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핵개발에 다시 이제 또 쫙 착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차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외통위 간사기 때문에 아마 외교부랑도 아주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많은 정보를 듣고 있을 텐데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많이 알 것 같지만은 네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요. 네. 워낙 뭐 요즘에는 뭐 이 언론 보도들이 satsa치 다 보도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외에 뭐 아주 특별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답변은 신문을 열심히 예. 봐라. 열심히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몇 가지 쭉 정리해 보면은 핵과 미사일 개발 수준은 거의 완성 단계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6차 핵실험 결과를 보면은 폭발력은 50에서 100킬로톤. 물론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들은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한 4배에서 8배 정도로 강해졌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남는 것은 이제 핵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크기인데 네. 일정 정도 소형화.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탄두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다종화.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건데 이것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는 하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최근에 발사했던 그 탄도 미사일보다 그 전에 먼저 발사했던 그 미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8,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화성 14호. 예, 화성 14호 예. ICBM급이라고 얘기하는 네. 네. 예, 이게 이제 사거리는 ICBM은 아니고 예, ICBM. 미국 본토를 공격할 정도의 8,000km. 사거리는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탄두가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 이내로 재진입했을 때 네. 재진입 기술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재진입 기술까지를 성공을 하려면은 앞으로도 한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미국 쪽의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전문가들은 이 재진입 기술로 쓰는 게 이제
탄소 외피를 네. 씌워서 그게 하나하나씩 벗겨지면서 열 전달을 차단하는 기술이라는데 그건 굉장히 일반화돼 있다. 네. 실제로 그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주 어떠신가요? 홍익표 의원님도 네, 홍익표 의원님이 같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런데 대기권으로 지에 진입할 때에 7,000도 이상의 온도의 고열의 탄두가 견뎌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갖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어렵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도 아마 미국 쪽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은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탄두가 파편이 갈라진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은 진입에는 온전한 대로 진입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근데 자전거에 8,000km면 서울에서 뉴욕까지도 가능한 거죠? 뉴욕까지는 아마 못 갈 것 못 같고요. 가나요? 예. 그 미국 서부. 서부 예. 캘리포니아. 네. 재진입 기술을 그 완비했느냐 아니면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약간의 그 평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매우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해결할 거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 그러면 시간 문제를 시간 뿐이다. 문제다. 이게 뭐 지금 이미 해결했느냐 아니면 6개월 뒤에 해결 가능하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실험을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해결할 거다 이렇게 해결할 봐야죠. 것이다. 그 북한이 그 핵을 계속 이제 그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 개발하는 이유는 어떻게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걸까? 그런 네. 말씀 많이 드리고 왔어요. 네. 정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역시 가슴 따뜻한 국회의원이십니다. 계란 안 맞았어요? 처음에는 앉아서 얘기 좀 잘 나눴었는데 이제 몇 분이 좀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예. 저도 한번 그 소송리 방문할 생각인데요. 저희가 사실 그 이번에 임시 배치 대통령이 부득이한 게 결정한 거지만 방송에서 못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소송리를 가게 되면 대통령이 왜 임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 좀 주민들에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방송이나 공개적으로는 드릴 수 없는 말씀이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만 마이크 잡지 말고 얘기해야죠. 네, 네. 마이크 안 잡고 정말 그 상처받은 주민들에게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좀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우리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기 27회에는 정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19대 환경노동위원, 운영위원, 국토교통위원, 상임위 정말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20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정조위원장을 맡고 계신 아직까지 이름을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화운동으로 2년 6개월 옥고를 치르셨어요. 우리 서당캐는 진역 산 사람들을 자주 출연시킵니다. 우리 김영곤 의원님도 진역 사셨고, 네. 박주민 의원은 안 살았어요? 저는 안 살았어요. 여기는 진역을 많이 보냈어요. 진역을 제가 왜 변론을 보내요? 맡았는데 폐소해서 회수해서 다 진역을 보냈어. 근데 박주민 의원님이 그 누구야 우리 연애하러 강원순 시장 갔겠구만. 변론 네. 맡아가지고 아주 잘하셨다는 거예요. 네, 변론도 너무 잘하신대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노사정위원회를 만드시고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관 지역노사정위원회. 네, 일도 하셨던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구갑 국회의원 전 WBC 미들급 챔피언의 포스를 갖고 있는 김경엽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협입니다. 저희가 박원순 시장님 나올 때도 이렇게 우리가 애드립 안 했어요. 이야. 정말 최고의 찬사.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마이크 잡고 MC가 딱 되는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바뀌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세요. 네. 완전히 프로 같아 프로.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재정 의원이 마이크 들고 있으면 조용히 있어요. 짤짤매죠. 저거 신들린 사람이고. 그렇죠? 진짜 말씀 잘하시고. 우리 김경엽 의원님 오늘 서당캐 첫 출연이신데요. 네. 네. 아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다 그러면 못 나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하셔서 지금 대정부 질문 기간에 잠깐 틈을 내서 나오셨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의 말씀해 주시죠. 네. 첫 출연입니다. 진작 불러줬으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전혀 뉴스메이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불러주질 않아서 저도 이번에 처음 뵀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한 번씩 불러주면은 네. 만사 다 제껴놓고 고맙습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불러만 주세요. 네. 예. 오늘 서당캐 김경유 위원님이 나오셔서요.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북핵 문제, 그 다음에 MB 문제, 그리고 박정희 문제. 정말 기대되는 방송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북핵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개발 수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지금 외통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일반인과 또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 분야는 깊이를 잘, 네, 1차 핵실험이 일어나죠. 네, 핵실험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핵실험은 안 했고 네, 1차 북핵 위기. 네, 네. 그 북핵 위기가 이제 북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북폭 공격 계획이었는데요. 이제 1차 핵실험은 이걸 2차 북핵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헷갈리는데 핵실험은 1차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2차 북핵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2006년도. 그렇죠. 2월. 네. 2006년도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1차 핵실험은 2006년도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네, 2006년 10월에 아, 10월. 1차 핵실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2007년 2.13 합의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그 핵실험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또 이행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해 10월 3일 날 그러니까 10월 4일 날이 뭡니까? 그 14선언 있던 날이잖아요. 네. 네. 14선언 있기 바로 전날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북미 북일 간의 관계 정상화, 경제 협력, 에너지 지원 등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13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2.13 합의와 13 합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쭉 이제 북한이 그 비핵화 프로그램에 착수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영변 원자로 폐쇄, 네. 뭐 냉각탑 폭파, 네. 뭐 연료병 제거,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 네. 네. 이때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 약간 이제 또 신경을 건드리는 발언들이 좀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08년에 2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비핵 개방 3천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하면은 도와주겠습니다. 네. 네. 비핵화를 한 다음에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약간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2008년 그 3월 달에 그 좀 실수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합참의장이 핵 장소에 대한 선제 타격 발언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아마 언론이 인터뷰하는 과정에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한번 격앙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마 조금 이제 그 비핵화 과정들을 계속 좀 이행을 했는데 2008년 그 7월 달에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당하면서 그렇죠. 네.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죠. 그게 또 예. 그럼 이제 이때부터 6.15 선언, 14선언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마라 막 이제 뭐 이런 이제 또 논란이 시작됩니다. 네. 논란이 시작되는데 그 논란기를 거쳐서 이게 이제 그해 12월 12일인데요. 미국에서 또 하나의 실수가 발생을 하는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기를 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네. 어디 아마 외교 문서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잘못됐다 이제 이러니까 북한이 우리도 가질 수도 있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건을 이제 가지고 미국에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제네바 합의였죠. 네. 그 2.13 합의에 계속 이제 합의가 됐던 과정에 비핵화 대신에 제공을 하기로 했던 중유 지원이 네. 계속 에너지 지원이 이제 되고 있었던 건데 이걸 중단하게 됩니다. 이걸 중단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딱 냉각기에 빠져들게 되겠죠. 다시 네. 이제 네. 완전히 막 이제 북한이 아주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고요. 모두 그다음에 합의 이제 무효화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예.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2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오늘 방송도 출장 팟캐, 야정 팟캐, 국회의원회관 녹음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녹음되는 곳은 음식이 가득한 김용호 의원실, 바로 저희 방에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당캐 여성 MC로 맹활약 중이신, 대본은 어떻게 언제부터 MC가 됐지? 네, 우리 여성 MC로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하이디 이재정 의원님, 그리고 하이디 네, 네, 하이디 뭐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려요. 네, 어울리죠? 살찐 하이디. 지금 이재정 의원님은 어저께 청문회에서 상한가를 치셔가지고 네, 다른 방송 섭외 때문에 또 대정부 질문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신다니까는요. 다음 주에 또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서당캐 특급 착한 분들만 모셨는데요. 우선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착한 국회의원이신 흥부 국회의원님 김영곤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TK의 전사. 요즘에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TK. 네. 요즘 그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갈수록 관심이 많아지죠. 네.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시장 군수 우리 당 후보들 요새 좀 그러니까 많이 입당을 출마하세요? 타진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입당을. 예, 네네. 입당을. 네네. 그러니까 시장 군수 후보들 중에 이렇게 툭툭 이렇게 얘기 오는 분들도 있고,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후보들의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후보가 많아졌어요? 경합. 인재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아.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을 텐데. 아예 찾으러 없었어요. 다녔잖아 그때는. 그렇죠. 그때 전에 이제 한번 우리 이제 의성의 비례 그 후보를 모시려고 네. 정말 쫓아다녀도 안 됐는데 네. 그래갖고 정 설득하다 하다 안 돼갖고 방금 귀농한 분, 네. 아무것도 모르는 분, 네. 그분을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네. 당선시켰죠. 김영곤 의원님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의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실 텐데, 근데 대구가 변하면 이제 대한민국 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구 경북이 변하면 네. 대한민국의 보수의 근거지가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네. 네. 지금은 보수가 그 지지도는 낮지만 네.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반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뭉쳐 있잖아요. 남아 근데 있잖아요.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지금 보수는 진정한 보수라면 저희가 그렇죠. 이제 라이벌로 인정하는데 지금은 이 보수는 이 역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네. 근데 대구 경북에서 일정 부분 무너져 나가면 아마 그 세력들이 급속하게 흔들릴 거예요. 네. 하여튼 그날을 기다려 보고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네. 지난주에 소리 소문도 없이 외롭게 우리 성주 소송리를 가셔서 그 사드 임시 배치 이후에 네. 거기에 좀 많이 허탈해하시는 시민들 주민들 위로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잘하셨어요, 위로가 정말.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 가볼 수가 없어서 조용히 갔다 왔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많이들 서운해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사전에 상의 없이 네. 강제적으로 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네. 이번에 좀 그 배치가 강행되면서 좀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배치다라는 것을 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이 풀릴 것이다.